깨진 바가지 하나와 재 한 줌. 이것이 20살 처녀가 받은 혼수의 전부였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초가집 딸 연화는 아버지가 건넨 보자기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밑바닥이 깨진 낡은 바가지와 아궁이에서 긁어모은 재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전부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라. 선비의 딸이 거지만도 못한 혼수를 가지고 시집을 간해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연화가 시집 가는 곳이 이 고을에서 가장 부유하지만 2명의 며느리를 죽음으로 내모은 저주받은 집안이라는 것을 연화야 비어 있어야 채울 수 있고 타버려야 비로소 가벼워지는 법이란다. 박선비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쓸모없어 보이는 바가지와 제가 어떻게 자신을 구할 것인지. 부디 살아만 돌아오거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깨진 바가지에 담긴 선비의 진짜 눈물.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한양 성저 심리. 박문수 선비의 초가집 마당에 핏물이 번져 있었습니다. 아니, 핏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살 딸 연화가 손가락 끝이 터지도록 말레를 하다가 흘린 피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 연화는 아버지를 대신해 삭바느질과 빨래품을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아버님, 또 이웃의 쌀을 나눠주셨습니까? 연화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흘 전 받은 품삯으로 산 쌀 한 마를 아버지가 또다시 궁한 이웃집에 나눠준 것입니다. 박문수 선비는 대답 대신 낡아빠진 책을 펼쳤습니다. 사서삼경을 수천 번도 넘게 읽었지만 과거에는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재주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권세가들에게 돈 한 푼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마을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강진사댁 하인이었습니다. 하인은 붉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혼담이었습니다. 강진사의 외아들 강민호와 연화의 혼인을 청하는 편지였습니다. 강진사댁이라면 삼남 땅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아니십니까? 마을 사람들은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술과 도박에 빠져 기생집을 들락거리며 2명의 여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흉흉한 소문을 첫 번째 부인은 혼인 3달 만에 우물에 빠져 죽었고 2번째 부인은 산후조리도 못한 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그 집안은 안 됩니다. 소문을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연화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박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야 한다. 그것이 내 운명이다. 운명이라니요. 아버님께서 거절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강진사께 빚이 있구나. 3년 전 내 어미 약값으로 빌린 돈 이자가 불어 이제 갚을 길이 없다. 강진사가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조건으로 이 혼사를 청했다. 연화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밤마다 한숨을 쉬었는지, 왜 끼니를 걸으면서도 책만 붙들고 있었는지를. 이 혼인은 거래였습니다.
딸을 팔아 빚을 갚는 비참한 거래였습니다. 혼례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의 처녀들은 저고리 한 벌이라도 새로 지어 시집을 가는데 연화에게는 변변한 혼수 하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뒷산을 오르내리며 무언가를 찾아다녔습니다. 약초라도 캐서 팔아 혼수를 장만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연화는 아버지 방에서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몰래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아버지가 아궁이 앞에 앉아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았던 책들이었습니다. 사서삼경, 시경, 서경 선비의 목숨보다 귀한 책들을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하나 불 속에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연화야, 아비가 무능해서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연화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삼켰습니다. 혼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박선비가 연화를 불렀습니다. 초라한 방 한가운데 보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화야, 이것이 아비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전부다.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열었을 때 연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밑바닥이 깨진 낡은 바가지 하나와 아궁이에서 긁어 모은 재 한 주먹이 전부였습니다. 비단도, 은비녀도, 폐물도 없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가난한 처녀도 남학신 한 켤레는 가지고 시집을 가는데 선비의 딸에게 주어진 것은 깨진 바가지와 재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박선비는 바가지를 연화의 손에 쥐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화야, 비어 있어야 채울 수 있고 타버려야 비로소 가벼워지는 법이란다. 이 바가지는 깨졌기에 교만할 수 없고 이제는 한때 무엇이었든 이제는 모두 평등하게 되었느니라. 연화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늘 그랬듯 현학적이고 공허하게만 들렸습니다. 남들은 딸에게 금은보화를 주는데 왜 자신에게는 쓰레기만도 못한 것을 주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그 보자기를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강진사댁에 가마가 왔습니다. 연화는 그 깨진 바가지와 재를 버리고 갈까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품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것이 수치스럽고 쓸모없어 보여도 말입니다. 가마가 출발하기 직전 박선비가 가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디 사람만 돌아오거라. 그 말에 숨겨진 의미를 연화는 훗날에야 깨닫게 됩니다. 강진사댁의 대문은 연화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붉은 칠이 된 대문 양쪽에는 돌사자가 버티고 서 있었고 기와집은 스물칸이 넘어 보였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연화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연화의 초라한 행색을 훑어보며 비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게 새 마님이라고 거지 같은 것이 쉿. 진사 어르신이 직접 정하신 혼사야. 아마 빚 때문이겠지. 속 따기는 소리가 연화의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시어머니 김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50줄의 김씨는 비단 저고리에 비취 놀이개를 주렁주렁 달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박선비의 딸이라는 것이냐? 예, 어머님이라. 부르지 마라. 아직 혼례도 치르지 않았다. 우선 혼수부터 보자꾸나. 가져온 것을 모두 펼쳐라. 연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깨진 바가지와 제 한 주먹이 나타났습니다. 대청마루에 모인 시댁 식구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찌나 크게 웃는지 처마 끝에 까치들마저 놀라 날아갔습니다. 이게 뭐냐? 혼수라는 것이 깨진 바가지 하나? 하하하. 시아주버니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시누이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씨의 얼굴은 불그락 변했습니다. 감히 우리 집안을 모욕하는 게냐? 이것이 양반가 혼수냐? 거지도 이것보다 낫겠구나. 어머님, 저는 입 닥쳐라. 내 아비가 빚을 갚지 못해 너를 판 것을 모르는 줄 아느냐?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입을 다물고 시키는 대로만 해라 알겠느냐?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건넌방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새색시가 왔다면서요? 얼굴 좀 봅시다. 문이 열리며 나타난 남자. 강민호는 30살이었지만 이미 술과 방탕으로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가 연화에게 다가와 턱을 잡았습니다. 얼굴은 봐줄 만하군. 몸이나 성하면 됐지. 뭐. 연화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민호의 손길에서 죽음의 냄새가 났습니다. 2명의 부인을 죽음으로 내몬 그 손이었습니다. 혼례는 사흘 뒤에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지만 축하보다는 호기심 어린 눈길이 더 많았습니다. 연화가 얼마나 버틸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초례상을 마치고 첫날 밤 강민호는 술에 취해 쓰러져 버렸습니다. 연화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씨가 연화를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할 일을 일러주마. 먼저 우물물을 길어 집안 구석구석에 뿌려라. 20통을 길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뒤란에 콩밭 김을 메고 저녁 전에는 식구 15명의 밥과 반찬을 준비해라. 할 수 있겠느냐? 예, 어머님. 그리고 앞으로 어머님이라 부르지 말라 했다. 마님이라 불러라. 연화는 우물로 갔습니다. 두레박으로 물을 기르려는데 손잡이가 헐거웠습니다. 물을 길어 올리다가 두레박이 우물 속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연화는 어찌할 바를 몰라 우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마님, 제가 건져드리겠습니다. 돌아보니 25쯤 되어 보이는 머슴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얼굴에는 순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우물 속으로 들어가 두레박을 건져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이름은? 돌쇠라 합니다. 마님, 이 집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돌쇠는 연화에게 두레박 손잡이를 고쳐주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그날 하루 종일 물을 길었습니다. 20통을 다 기울였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나타나 물이 뿌려진 마루를 보더니 고함을 쳤습니다. 이게 뭐냐? 물을 이렇게 대충 뿌리면 어떡하냐? 다시 하거라. 하지만 마님, 20통을 모두 말대꾸 하지 마라. 다시 20통을 더 길어와. 연화는 다시 우물로 갔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또다시 돌쇠가 나타났습니다. 마님, 제가 10통을 대신 길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시키신 일인데 괜찮습니다. 저는 일꾼이니까요. 마님께서는 밭일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돌쇠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넓은 저택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사람 취급해주는 이가 바로 이 머슴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연화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15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쌀독을 열어보니 쌀이 모자랐습니다. 연화는 품에 간직하고 있던 깨진 바가지를 꺼냈습니다. 바가지 밑바닥이 깨져 있어 쌀을 담을 수는 없었지만 신기하게도 쌀의 돌과 티끌을 골라내는 데는 딱 좋았습니다. 깨진 틈으로 작은 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오호! 저것 봐라. 저 쓸모없어 보이던 바가지가 제 쓰림새가 있었네. 부엌 아낙네가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아버지의 말이 조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깨졌기에. 오히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밤이 깊었습니다. 연화는 골방에 홀로 앉아 그 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런 것을 주셨을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연화는 재를 한 줌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재 속에서 딱딱한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재 속에 작은 씨앗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약초를 캐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은 귀한 약초 씨앗들이었습니다. 인삼, 당귀, 천궁. 그 순간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뒷산을 오르내리며 찾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약초를 캐서 씨앗을 모으고 자신이 평생 모은 책을 태워 그 재의 씨앗을 숨긴 것입니다. 혹시 시댁에서 빼앗을까 봐 이렇게 감춘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낮은 곳에 숨겨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언제 써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온갖 허드레시를 했습니다. 물을 깃고 빨래를 하고 밭을 메고 밥을 짓고 마루를 닦았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연화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그런 연화가 못마땅했습니다. 저것이 대체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구나. 아무리 구박해도 말 한마디 없이 일만 한다. 김 씨는 시누이인 강 씨 부인과 속닥거렸습니다. 강 씨 부인은 이웃 마을 부잣집에 시집을 갔다가 남편이 죽은 뒤
친정으로 돌아온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시동생 민호가 다시 장가를 들자 자신의 입지가 약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 계집년이 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뭘 꾸미고 있을지 모릅니다. 박선빈의 집안이 비록 가난하지만 양반 집안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재산을 노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저것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어. 내 아들 민호도 요즘 저것에게 마음이 쏠리는 것 같으니. 실제로 강민호는 연화에게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 돌아오는 날이 줄어들었고 가끔 연화에게 말을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민호를 피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여전히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김 씨가 연화를 불렀습니다. 내일부터는 사랑채 청소도 내가 맡아라. 진사 어르신께서 손님을 자주 맞이하시니 늘 깨끗해야 한다, 예. 마님 다음 날 새벽 연화는 사랑채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랑채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연화는 얼어붙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강진사의 도장과 문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 옆에는 은자 주머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도둑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놓은 현장이었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뒤에서 강씨 부인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순식간에 집안 식구들이 모두 몰려왔습니다. 김 씨가 연화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것이 도둑질을 했다. 분명 사랑채에서 뭔가를 훔치려 한 게 틀림없어. 아닙니다. 저는 청소를 하러 온 것뿐입니다. 그럼 왜 도장과 문서들이 저렇게 어질러져 있느냐? 방금 내가 뒤지다가 우리가 온 줄 알고 그냥 둔 것이 아니냐? 연화는 억울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모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연화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민호마저도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님. 이것은 관가에 고발해야 합니다. 도둑질은 큰 죄입니다. 강씨 부인이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관가에 알려야겠다 하지만 그 전에 김 씨는 연화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 집을 떠난다면 이 일은 없던 것으로 하겠다, 어떠냐? 관가에 끌려가 곤장을 맞고 싶으냐? 아니면 조용히 떠나고 싶으냐? 연화는 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쫓아내기 위한 음모였습니다. 연화가 입을 열려는 순간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돌쇠였습니다. 그는 뛰어오는 바람에 숨이 찼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일찍 일어나 마구간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랑채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창틀 사이로 보니 강씨 마님께서 방 안에 들어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나오셨습니다. 뭐라고? 이놈이 감히. 강씨 부인이 얼굴이 새빨개져서 돌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김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 진사가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며느리와 딸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다. 다들 물러가거라. 이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날 저녁, 연화는 돌쇠를 찾아갔습니다. 돌쇠는 마구간에서 말에게 여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마님, 제가 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돌쇠는 말을 흐렸습니다. 연화가 물었습니다. 다만 무엇입니까? 조심하십시오, 마님. 김씨 마님과 강씨 마님은 마님을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은 실패했지만 또다시 무슨 일을 꾸밀지 모릅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의 말이 맞았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음모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강진사댁에 큰 손님이 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김 판서의 아들 김도령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급제를 준비하며 지방을 유람 중이라고 했습니다. 강진사는 김도령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김 판서와의 연줄은 집안의 권세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터였습니다. 김도령, 이곳에서 편히 쉬어 가시게. 우리 집에는 좋은 술과 음식이 많네. 고맙습니다. 진사 어르신 소문으로만 듣던 귀댁의 후한 인심을 직접 보니 감복스럽습니다. 연회가 열렸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는 일을 맡았습니다. 쟁반에 술과 안주를 담아 사랑채로 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연화의 뒤를 쳤습니다. 연화는 그만 균형을 잃고 쟁반을 떨어뜨렸습니다. 술병이 깨지고 안주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김씨가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계획대로 되었다는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김도령님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냐? 당장 사과드려라. 연화는 사랑채로 끌려갔습니다. 김도령은 술에 취한 얼굴로 연화를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법이지요. 하지만 김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도령님, 이 계집은 원래 버릇이 없어 늘 말썽을 피웁니다. 오늘은 제가 단단히 혼을 내야겠습니다. 김씨는 연화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뒤란의 헛간으로 데려가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거라. 내가 이 집안의 체면을 얼마나 망쳤는지 반성하도록. 헛간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곡식 자루와 농기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쥐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음모가 어디까지 갈지, 자신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헛간 문틈으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주무십니까? 돌쇠였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주먹밥 하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이것이라도 드십시오. 내일은 더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힘든 일이요? 오늘 밤 김씨 마님과 강씨 마님이 뭔가를 의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님을 완전히 없애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화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없애버린다는 말의 의미를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죽은 2명의 며느리처럼
자신도 조용히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품속의 바가지와 재를 꺼내 만져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깨진 바가지와 재가 정말 저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만이 연화를 삼킬 듯 짓눌러 왔습니다. 이튿날 새벽, 연화는 헛간에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연화에게 더욱 가혹한 일을 시켰습니다. 오늘 안으로 뒷산 약초밭에 잡초를 모두 뽑아라. 해가 지기 전에 끝내지 못하면 저녁밥은 없다다. 약초밭은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5마지기나 되는 넓은 밭이었고 장마철이라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연화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허리를 펴지 못하고 풀을 뽑았습니다. 손바닥은 물집이 터져 피가 났고 무릎은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겨우 반도 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돌쇠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연화 옆에 앉아 함께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까지 벌을 받으면 괜찮습니다. 마님, 저는 원래 이 밭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제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둘은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함께 일했습니다. 어둠이 내릴 무렵 돌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 왜 이 집을 떠나지 않으십니까? 이곳에 계시면 목숨이 위태로울 텐데. 연화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도 수없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도망칠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빚 때문입니다. 제가 이 혼인을 파하면 아버지는 빚을 갚아야 합니다. 평생 모아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리고 연화는 품속의 바가지를 만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것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깨진 바가지와 제 이것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분명 때가 올 것입니다. 돌쇠는 연화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돌쇠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순종적인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마님, 저도 돕겠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연화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차갑게 식은 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김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을 다 끝내지도 못하고 왔으면서 밥은 먹겠다고? 내일은 더 제대로 일해라. 연화는 그 식은 밥을 먹으며 깨진 바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밥그릇에 밥이 반도 차지 않아 보였지만 바가지로 덜어보니 한 그릇이 가득 차 보였습니다. 깨진 부분이 밥의 양을 더 많아 보이게 만드는 착시 효과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적은 것도 가득 차 보이게 만드는 바가지처럼 자신도 이 시련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민호가 연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술을 덜 마신 듯했고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연화, 나와 이야기 좀 하세. 무슨 일이십니까? 도련님? 도련님이라 부르지 마라. 나는 내 남편이다. 강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도 들었을 것이다. 2명의 부인을
내가 죽였다고들 하지 사실이다. 연화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민호가 손을 내밀었지만 연화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손을 댄 것은 아니다. 내가 술과 도박에 빠져 집안을 돌보지 않는 사이 어머니와 누나가 그들을 괴롭혔다. 나는 모른 척했다. 그게 내 죄다.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너는 다르다. 너를 보면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에 우리 집이 생각난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시절 말이다. 나도 변하고 싶다. 너를 지키고 싶다다. 연화는 강민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진심이십니까? 그렇다면 제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 어머님과 누님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진심이라면 말입니다. 강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진심일지 몰라도 그의 의지는 아직 약하다는 것을. 그날 밤 김 씨와 강 씨 부인이 또다시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담장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민호가 저 계집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 이러다가는 우리가 주도권을 잃게 될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님? 다음 달 초하루에 제사가 있지 않느냐? 그때 제수용 떡을 만들게 할 텐데. 그 떡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되지. 무슨 문제 말입니까? 귀신에게 올린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다든가, 떡이 상했다든가 하는 건 말이야. 그러면 조상을 모독한 죄로 저것을 내쫓을 명분이 생긴다 하지만 진사 어르신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아버님은 이미 늙으셨어. 체면만 유지되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실 거야. 우리가 조상 모독을 운운하면 아무 말씀도 못 하실 게다. 돌쇠는 급히 연화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연화는 침착하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으십니까? 연화는 품속에 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 속에 약초 씨앗이 있습니다. 제가 떡을 만들 때에 이 씨앗 중 몇 개를 빻아서 넣을 것입니다. 씨앗은 떡의 맛을 좋게 만들고 향기를 더할 것입니다. 그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저는 이 특별한 떡이 조상님께 올리기에 더 정성스럽다고 말할 것입니다. 돌쇠는 감탄했습니다. 연화는 함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 전날 연화는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속에서 가장 향기로운 약초 씨앗들을 골랐습니다. 천궁, 율무, 그리고 모과 씨앗이었습니다. 이것들을 곱게 빻아 떡가루에 섞었습니다. 그리고 깨진 바가지를 사용해 떡을 빚었습니다. 바가지에 깨진 면이 떡에 독특한 무늬를 새겼습니다. 부엌 아낙네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마님, 저 바가지로 떡을 빚으니 특이한 모양이 나오네요. 네. 이것은 달의 이지러짐을 상징합니다. 달도 차고 기우니 인생도 그러하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떡에서는 은은한 약초 향이 났습니다. 부엌 아낙네들조차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제사 당일 상을 차렸습니다. 김 씨와 강 씨 부인은 떡을 보자마자 트집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떡이냐, 모양도 이상하고. 그러나 강 진사가 떡을 하나 들어
냄새를 맡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향, 이것은 궁중에서나 쓰는 귀한 약재 향이 아니냐? 연화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예, 어르신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제사에는 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하시며 약이 되는 재료로 떡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강진사는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훌륭하다. 이런 떡은 처음 먹어본다 며느리. 잘했다. 김 씨와 강 씨 부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계략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제사가 끝난 뒤 강진사는 연화를 따로 불렀습니다. 며느리. 너에게 미안하구나. 집안 식구들이 너를 함부로 대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늙은이가 힘이 없어 괜찮습니다. 어르신 앞으로는 내가 너를 지켜주마. 오늘 내가 만든 떡을 보니 내 안에 큰 덕이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김 씨와 강 씨 부인의 증오는 더욱 깊어졌을 것이고 다음 음모는 더욱 치밀할 것입니다. 그날 밤 연화는 하늘의 달을 보았습니다. 달은 반쯤 이지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가진 깨진 바가지처럼. 하지만 그 이지러진 달도 결국 다시 차오를 것입니다. 연화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제사 이후 연화의 입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사는 연화를 며느리로 인정했고 집안 하인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김 씨와 강 씨 부인의 분노를 부채질했습니다. 저것이 아버님의 마음까지 훔쳐갔어. 이대로 두면 이 집안의 주인이 우리에서 저것으로 바뀔지도 몰라. 김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 군림해 왔는데 이제 시아버지마저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 씨 부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 민호가 연화에게 점점 빠져들면서 자신의 발언권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웃 마을 최진사댁에 역병이 돌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온 식구가 열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미 하인 둘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역병이 우리 마을까지 퍼지면 어쩌나 최진사댁과 왕래를 끊어야 해, 당장.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진사의 딸이 바로 강 씨 부인의 친구였습니다. 사흘 전 강 씨 부인이 최진사댁을 다녀온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누나가 역병을 옮겨올지도 모른다. 강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김 씨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장 무당을 불러 굿을 해야 해. 그리고 집안을 소독해야 한다. 하지만 강 씨 부인은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열도 나지 않았고 몸도 멀쩡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형님. 이건 저를 쫓아내려는 꼼수 아닙니까? 저는 멀쩡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당분간 사랑채에 따로 머물러라. 다른 식구들에게 옮을 수 있다. 강 씨 부인은 어쩔 수 없이 사랑채로 격리되었습니다. 그녀는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화가 오기 전까지는 자신이 이 집안에서 큰 소리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격리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마을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 진사댁의 역병은 사실 역병이 아니라 독버섯을 잘못 먹어서 생긴 식중독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염되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공포는 마을 전체로 퍼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준 제 속의 씨앗들을 하나하나 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모두 심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귀한 씨앗. 몇 개는 품속에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언제 쓸지는 몰랐지만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돌쇠가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약초를 심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자라면 집안 식구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님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 왜 그들도 사람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지만 그래도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어 있어야 채울 수 있다고. 제 마음을 증오로 가득 채우면 선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돌쇠는 연화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제가 이 집에 온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원래 이웃 고을 사람입니다. 3년 전, 제 누이가 이 집의 둘째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강민호 도련님의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연화는 손을 멈췄습니다. 돌쇠가 계속 말했습니다. 누이는 출산 후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죽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산후병이라 했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씨 마님과 강씨 마님이 누이를 굶기고 괴롭혔다는 것을. 누이는 죽기 전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이 집에서 나를 죽이려 합니다라고. 연화는 돌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김씨 마님과 강씨 마님에게 똑같이 갚아주려고요. 하지만요? 마님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마님께서는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도 증오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약초를 심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연화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돌쇠의 이야기를 되새겼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이 집에 온 두 여인, 그들도 자신처럼 아버지의 빚 때문에 혹은 집안의 사정 때문에 이곳에 팔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연화는 그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화가 심은 약초들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초록빛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을 보며 연화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사댁의 곳간에서 쌀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한 달 사이에 거의 10가마니가 사라졌습니다. 김 씨가 곳간지기를 다그쳤습니다. 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
소인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자물쇠를 잠갔는데 소문이 퍼졌습니다. 집안에 도둑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즉시 연화를 의심했습니다. 저것이 분명 아비에게 보내려고 훔친 게 틀림없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연화의 방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곳간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연화는 항상 누군가의 눈에 띄는 곳에서 일했습니다. 곳간에 갈 시간도 기회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마을에서 놀라운 소문이 들렸습니다. 마을의 가난한 과부들과 호라비들이 대문 앞에 쌀 한 말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몰래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복이라며 감사했습니다. 강진사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 쌀을 훔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구나. 이것은 도둑질인가? 아니면 선행인가? 김 씨는 분개했습니다. 도둑질은 도둑질입니다. 당장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쌀이 굶주린 사람들을 살렸다면 그것도 죄라고 할 수 있겠느냐? 강진사의 말에 김 씨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겠다고. 그날 밤 김 씨와 강 씨 부인은 곳간 근처에 숨어 지켰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정말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림자는 강민호였습니다. 민호야. 김 씨가 뛰쳐나갔습니다. 강민호는 쌀 한 가마니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그 도둑이었단 말이냐? 강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쌀이 넘쳐나는데 마을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연화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요. 김 씨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예전의 방탕함이 사라지고 진지함이 가득했습니다. 연화가 온 뒤로 아들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것 때문이야. 저 계집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한 거야. 김 씨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마저 연화의 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음 날 집안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호의 도둑질 사건은 강진사의 명령으로 덮어졌지만 김 씨와 강 씨 부인의 마음 속에는 더 큰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집안의 모든 것이 연화에게로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연화가 심은 약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작은 약초밭을 이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연화를 찾아왔고 연화는 기꺼이 약초를 나눠주었습니다. 강진사는 며느리의 선행을 기특하게 여겼지만 김 씨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였습니다. 형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저 계집을 성녀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강 씨 부인이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김 씨는 창밖을 내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알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무슨 계획입니까? 다음 달 보름에 한양에서 감찰사가 온다. 우리 집안을 점검하러 오는 것이지. 그때 저것이 저지른 큰 죄를 드러낼 것이다. 무슨 죄 말입니까? 김 씨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하얀 가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상이다. 쥐를 잡는 독약이지. 이것을 저것의 방에 숨겨둘 것이다. 그리고 감찰사가 오는 날 누군가 독살당할 것이다. 누구를 말입니까? 나다 강 씨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이요. 무슨 말씀을 걱정 마라. 진짜로 죽을 것은 아니다. 독약을 조금만 먹어 병든 척할 것이다. 그리고 연화가 나에게 이 독을 먹였다고 고발할 것이다. 증거로 연화의 방에 써. 똑같은 독약이 발견되면 감찰사도 어쩔 수 없이 연화를 잡아갈 것이다. 하지만 형님께서 정말 다치시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것이다. 김 씨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평생 자신이 지켜온 권력과 지위를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설령 자신의 몸이 상하더라도 연화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보름이 가까워 왔습니다. 연화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김 씨와 강 씨 부인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연화는 밤마다 깨진 바가지와 남은 재를 들여다보며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큰 시련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가지와 재로 제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때 돌쇠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마님, 큰일입니다. 오늘 저녁 부엌에서 김씨 마님과 강씨 마님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님을 독살범으로 몰아 관가에 넘기려 한답니다. 독살이라니요. 김씨 마님께서 독을 조금 먹고 병든 척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님이 그 독을 먹였다고 할 것입니다. 마님 방에 이미 증거를 심어놨을지도 모릅니다. 연화는 즉시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구석구석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알았습니다. 감찰사가 오는 그날 아침에 증거를 심을 것이라는 것을 돌쇠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내일 새벽 제가 방을 비우는 틈을 타서 누군가 제 방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 순간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님. 그날 밤 연화는 남은 재를 모두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아직 심지 않은 씨앗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특별했습니다. 검은색 씨앗이었는데 연화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해독초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해독초는 모든 독을 풀어주는 신령한 약초라고 하지만 씨앗에서 약효가 나오려면 특별한 방법으로 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그 방법을 기억해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연화는 일부러 약초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연화의 방 근처 창고에 숨어 지켰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예상대로 강 씨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재빨리 연화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쇠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강 씨 부인은 옷장 뒤에 작은 주머니를 숨기고는 황급히 나왔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5시쯤 되어 감찰사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한양에서 온 김 감찰사는 60줄의 노련한 관리였습니다. 강 진사는 극진히 대접했고 집안 곳간과 장부를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진사 어르신 집안 살림이 넉넉하고 장부도 깨끗하니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감찰사 어르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채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강민호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 김 씨가 마루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십시오. 배가 아프다. 누가 나를. 김 씨는 연화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것이 내 차에. 독을 감찰사가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강 씨 부인이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제 형님께서 차를 드셨는데 그 차를 올린 사람이 바로 저 며느리입니다. 분명 독을 탔을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저것의 방을 수색하십시오. 분명 독약이 있을 것입니다. 감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군들이 연화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하얀 가루가 든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감찰사 어르신. 옷장 뒤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비상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숨긴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 방에서 나왔느냐? 강 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감찰사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한 것은 큰 죄다. 당장 잡아가야겠다. 바로 그때 돌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너는 누구냐? 소인은 이 집의 머슴 돌쇠라 합니다. 증언할 것이 있습니다. 돌쇠는 오늘 새벽에 본 것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강 씨 부인이 연화의 방에 들어가 무언가를 숨기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하천한 머슴놈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강 씨 부인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자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찰사 어르신, 만약 제가 정말로 시어머님께 독을 탔다면 해독약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뜻이냐? 시어머님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저뿐입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연화는 품속에서 해독초 씨앗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끓였습니다. 씨앗을 빻아 넣고 특별한 방법으로 다렸습니다. 푸른 연기가 피어올랐고 독특한 향이 퍼졌습니다. 이것을 드시면 나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강 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또 독을 먹이려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강 진사가 나섰습니다. 며느리를 믿겠다 부인, 이것을 마시시오. 강 진사가 직접 약을
김 씨의 입에 넣었습니다.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삼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씨의 경련이 멈췄습니다. 거품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감찰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김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상하군요. 진짜 독을 먹었다면 이렇게 빨리 회복될 리가 없는데.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독을 조금만 먹어 병든 척하려 했는데 해독약을 먹자 오히려 멀쩡해져 버린 것입니다.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진짜 독을 드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극소량의 비상을 드셔서 몸이 놀란 것뿐입니다. 제가 드린 약은 그 충격을 가라앉힌 것입니다. 감찰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께서 일부러.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찰사의 날카로운 눈빛이 김 씨를 향했습니다. 김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독을 그러니까 부인, 진실을 말씀하시지요. 만약 며느리를 모함한 것이라면 이것은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관가에서도 엄히 다스리는 죄입니다. 강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 정말 그런 것이오. 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강 씨 부인이 다급하게 나섰습니다. 감찰사 어르신. 이것은 집안일입니다. 굳이 관가에서 다스릴 일은 집안일이라고요? 감찰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무고죄는 집안일이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려 한 것은 나라의 법을 어지럽힌 것입니다. 더구나 며느리를 죽음으로 내몰려 했으니 이것은 살인 미수와 다름없습니다. 강진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찰사 어르신, 이 늙은이의 체면을 봐주십시오. 제가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죄입니다. 부인을 제가 엄히 다스리겠습니다. 감찰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진사 어르신의 얼굴을 보아 이번만은 관가에 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감찰사는 김 씨와 강 씨 부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다음에 또 이런 소식을 들으면 그때는 집안 전체가 죄를 받을 줄 아십시오. 며느리를 학대하고 모함한 것은 유교의 가르침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감찰사는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며느리, 고생이 많았소. 이런 집안에서도 효심과 인내를 잃지 않았으니 참으로 귀한 덕이오. 연화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감찰사 일행이 떠난 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그리고 딸 너희 둘은 오늘부터 사랑채에서 지내거라. 안채는 며느리가 관리하도록 하겠다, 아버님. 강씨 부인이 소리쳤지만 강진사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내가 너무 오래 못 본 척했다.
이 집안에서 2명의 며느리가 죽었다. 나는 그것이 운명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알았다.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너희가 만든 비극이었다는 것을. 강진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 용서하시오. 늙은이가 집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소. 아닙니다. 아버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처음으로 안채의 큰 방에서 잤습니다. 방 안에는 비단 이불과 화려한 장롱이 있었지만 연화는 여전히 품속에 깨진 바가지를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바가지는 여전히 깨져 있었지만 이제 그 깨진 틈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강민호가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연화, 미안하오. 내가 진작 당신을 지켰어야 했소. 어머니와 누나의 잘못을 막았어야 했소. 일어나십시오. 도련님이라 부르지 말아주시오. 나는 당신의 남편이오. 연화는 강민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예전의 방탕하고 무책임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당신을 보며 배웠소. 진정한 힘은 폭력이나 권세가 아니라 인내와 선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는 이제 술을 끊었소. 도박도 끊었소. 이 집안을 제대로 일으키고 싶소.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를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신뢰할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안채의 안주인으로서 집안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김 씨와 강 씨 부인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사랑채에는 난로도 없이 추웠습니다. 김 씨와 강 씨 부인은 초라한 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연화가 들어오자 두 사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우리를 비웃으러 왔느냐? 아닙니다. 연화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따뜻한 솜옷과 이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옵니다. 이것을 쓰십시오. 김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연화를 보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여러분도 이 집안 식구입니다. 제가 안주인이 된 이상 식구 중 누구도 추위에 떨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강 씨 부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 했는데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나간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깨진 바가지를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주신 이 바가지를 보십시오. 깨져 있습니다. 하지만 깨졌기에 물을 담을 수는 없어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지고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김 씨는 말없이 바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완벽하려 했다.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흠 하나 없이 살려 했다. 그래서 깨진 것, 부족한 것, 약한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내가 가져온 깨진 바가지를 보고 모욕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와 강 씨 부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느리고 어색했지만 조금씩 연화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편 돌쇠는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마님, 저는 이제 이 집을 떠나려 합니다. 왜입니까? 복수를 위해. 이 집에 왔지만 이제 그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마님께서 보여주신 용서와 화해의 길. 그것이 진정한 해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연화는 돌쇠의 손에 은자 몇 냥을 쥐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돌쇠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연화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한 그가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집대문 앞에 늙은 선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바로 연화의 아버지 박문수였습니다. 아버지. 연화는 달려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박선비는 딸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화야 살아있구나, 무사하구나, 예.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연화는 아버지를 안채로 모셨습니다. 강진사가 박선비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훌륭한 따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 덕분에 이 집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화는 깨진 바가지와 이제는 거의 바닥난 재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이것들을 주셨는지 말해보거라. 깨진 바가지는 비어있기에 채울 수 있고 낮은 곳에 있기에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쟤는 한때 무엇이었든 이제는 모두 평등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박선비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니. 아비는 기쁘구나. 내가 준 것은 가난과 처남이 아니었다. 지혜와 인내였다. 세상은 화려한 것만을 귀하게 여기지만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그런데 아버지, 왜 그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들의 의미를 말로 듣는 것과 몸소 겪는 것은 다르다. 내가 직접 그 의미를 발견해야만 진정으로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화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연화가 심은 약초밭에는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 연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약초를 나눠주며 많은 이들을 치료했습니다. 강진사댁의 명성은 재산 때문이 아니라 며느리의 덕행 때문에 더욱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박문수 선비가 70 노인을 위한 특별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라에서는 학문은 깊으나 가난 때문에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선비들을 위해 특별히 문을 연 것이었습니다. 박선비는 육조 참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연화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청빈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선비는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벼슬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연화야, 중요한 것은 내가 평생 지켜온 신념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난했지만, 의로웠고 힘들었지만 바르게 살았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박선비의 임명 소식이 퍼지자 강진사댁에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김 씨가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사라지고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며느리. 아니, 연화야. 김 씨가 처음으로 연화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야 내 아버지가 왜 그런 혼수를 보냈는지 알 것 같구나. 내가 평생 쌓아온 재산과 권세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내가 가진 덕과 지혜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보물이었다. 김 씨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절을 하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연화는 황급히 김 씨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십시오. 아니다. 내가 너에게 사죄해야 한다. 너를 죽음으로 내몰려 했던 이 죄 많은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연화는 김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작에 용서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강 씨 부인도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연화를 도와 집안일을 거들었고 마을의 가난한 과부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자신도 과부로서 외로움을 알기에 같은 처지의 여인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 고맙소. 당신이 내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소. 강씨 부인이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연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형님께 배웠습니다.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다른 이의 아픔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강민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술과 도박을 끊었을 뿐 아니라 장사를 시작해 집안의 재산을 불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재산을 쌓아두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수익의 절반을 마을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굶주린 이들에게는 곡식을, 병든 이들에게는 약을, 배우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서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연화,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그저 술에 취해 죽었을 것이오. 당신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소.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강진사, 김씨, 강씨 부인 강민호, 그리고 연화 박선비도 함께 했습니다. 상에는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소박한 밥과 나물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은 진정한 부자가 되었소. 강진사가 말했습니다.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오. 박선비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이 늙은이가 딸을 보낼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십니까? 깨진 바가지와 쟤밖에 줄 것이 없는 가난한 선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가장 값진 것을 주었다는 것을. 무엇을 주셨습니까?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박선비는 연화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지혜와 증오를 녹이는 사랑을 주었지요. 깨진 바가지는 비어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고 겸손하기에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죄는 모든 것이 평등하게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싹튼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그 깨진 바가지를 꺼냈습니다. 이제 바가지는 더 이상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실로 깨진 틈을 때워 오히려 더욱 아름답게 변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전해지는 금계 기법처럼 깨진 부분을 금으로 이어붙여 상처를 예술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가지를 보십시오. 깨졌지만 버리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금으로 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받고 깨져도 그것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귀하게 여기고 금으로 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모두가 바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금실이 반짝였습니다. 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깨진 바가지 같았다. 완벽하려 하다가 스스로 깨져버렸지.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깨진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마당에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달빛이 온 집안을 비췄습니다. 처음 연화가 이 집에 왔을 때의 안개 낀 어둠은 사라지고 이제는 밝은 빛만이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은 가난이 아니라 부였고 수치가 아니라 명예였으며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깨진 바가지에 담긴 것은 선비의 눈물이 아니라 선비의 지혜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가 10살이 되던 해, 연화는 그 깨진 바가지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 깨진 바가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집안의 보물이란다. 할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주신 것이지. 하지만 깨졌는데요. 그래, 깨졌다. 하지만 기억해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이겨낸 것이란다. 이 바가지처럼 깨졌어도 여전히 쓸모가 있고 금으로 이어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단다. 아이는 바가지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진사댁을 금바가지댁이라 불렀습니다. 깨진 바가지를 금으로 이어 갑오로 삼는 집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는 3대가 덕을 쌓아 벼슬아치가 끊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훗날 연화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고을 전체로 그리고 온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가난한 선비가 딸에게 준 깨진 바가지와 채 한 줌이 어떻게 한 집안을 구하고 한 마을을 살렸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며 진정한 힘은 완벽함이 아니라 상처를 이겨내는 것이다. 깨진 바가지 하나가 금은 보화보다 귀한 까닭은 그 속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세월이 더 흘러 연화가 100발이 되었을 때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평생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연화는 주름진 손으로 그 금빛 바가지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바가지란다.
이것은 나에게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견디게 해주었고,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빛이 되어 주었단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화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내 증조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것이란다. 가난했지만 나를 사랑했던 선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마음 깊이 담아둔 사랑 말이다. 그날 저녁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연화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금빛 바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연화는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양반부터 상놈까지, 부자부터 거지까지. 연화의 덕을 입은 모든 이들이 찾아와 울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분은 깨진 바가지 같은 분이었습니다. 겸손하고 낮았지만 그 안에 온 세상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었습니다. 연화의 무덤 옆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깨진 바가지에 담긴 선비의 눈물.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한 여인을 통해 온 세상을 밝혔도다. 그리고 그 옆에는 금으로 이은 바가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금실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처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깨졌기에 더 아름다울 수 있고, 비었기에 더 많이 담을 수 있으며, 낮았기에 더 높이 오를 수 있다. 이것이 깨진 바가지에 담긴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며 깨지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깨진 부분을 인정하고 금으로 이어나가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가 아닐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